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놔야 하는데요. 그래야 이른바 13월의 월급 좀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특히 헷갈리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 제도는 어떻게 도입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철수랑 영희가 있다고 볼게요. 네. 이 둘은요, 또 한 달에 똑같이 30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철수는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요, 300만 원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써요.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게임기도 사고요, 아주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네. 반면에 영희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요. 네. 아픈 할머니도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 둘이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300만 원을 벌지만 영희는 내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돈이 부족해요. 여기에서 이제 국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금을 거두려고요. 네네네. 철수야, 영희야, 너네 월급 300만 원씩 받으니까는 세금도 똑같이 30만 원씩 내. 이러면 아마 영희는 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영희 입장에서. 그렇죠. 네, 우린 뭐 내 가족이 쌀 살 돈도 부족하고요. 뭐 세금까지 똑같이 떼가면 우린 뭐 먹고 살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인적 공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도 많고 뭐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즉 뭐 최저 생계비, 여기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 그만큼은 공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인적 공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사는 비용만큼은 빼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돈을 벌더라도 네. 여러 사람 같이 먹고 살아야 하는 가정에는 조금 더 세법으로도 도움을 주는 거고. 네. 그러면 정확히 가족의 범위 법적으로 네.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내가 부양가족 범위에 들어오려면 크게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네. 나이, 소득, 생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통과를 해야 내 부양가족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서 지금이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먼저 나이를 보면은요. 국가가 보기에는 이게 이 나이면은 돈 벌어서 혼자 먹고 살기 힘들겠지라는 나이가 있어요. 너무 어린 나이거나 만 20세 이하라든지 네.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도 60세 넘어가면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돈 벌어서 먹고 살기엔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나이 조건을 이제 따지지 않습니다. 뭐 20살이든 30살이든 다 오케이 되는 거고요. 아,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고. 나이 제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이 기준을 통과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소득 기준인데요. 네. 연 소득 금액 100만 원을 못 벌어야 돼요. 그래서 뭐 월급 근로소득으로만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100만 원이 아니라 연봉 500만 원까지는 봐주긴 하는데 네네네. 이거 넘으면 탈락이 돼요. 이렇게 연 100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면 자기가 그 돈으로 벌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자녀 중에 한 명이 단기 알바를 해서 한 네. 110만 원 정도를 벌어요. 네. 그러면은 부양가족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적공제에서 100만 빠져요? 원, 예,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탈락이 되지만 예. 알바나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해서 벌 때는 500만 원까지는 봐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인적공제에 넣을 때는 그러면은 등재를 해도 되는 거예요? 표기를 해도 해도 됩니다.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기준인 이제 생계 기준인데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나와야 하는데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 따로 사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용돈을 드리고 부양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럼 장인, 장모님은 해당되는데 내 형제, 자매 되는데 그럼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도 되느냐? 네, 결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네. 뭐 주민등록상에 같이 주소가 같아야 되는 같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나이 조건 20세 이하라든지 아니면 60세를 넘는 이런 소득 조건까지도 다 통과를 해야 우리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말대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통과하면 나이, 소득, 생계 다 충족을 했어요. 네. 그러면 세금은 얼마나 깎아줍니까? 네, 내 연봉에서 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혜택을 줘요. 한 명당 150만 원. 한 명당 150만 원. 그래서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보면 먼저 4인 가족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인 아빠,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인 엄마, 그리고 5살 아들, 3살 딸 이렇게 넷이라고 보면은 아빠의 인적공제 바구니 안에는 얼마가 담기는지 한번 보면은요. 네네네. 기본공제 한 명당 150만 원의 할인을 주는 쿠폰 혜택 같은 게 있는데 아빠는 본인이니까 150만 원 일단 먹고 가고요. 엄마는 소득이 없어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 또 추가됩니다. 아들과 딸
20세 이하니까는 각각 150만 원에서 150만 원 혜택을 받는 4명 총 600만 원을 아빠 연봉에서 안번세무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600만 원이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소득에서 600만 원을 제외하고 맞습니다. 나머지에 세금을 물린다. 네, 그래도 세금이 확 줄게 되고요. 네. 또 뭐 다른 경우를 한번 보면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인데요. 직장인 딸이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예요. 네. 근데 시골에 계시는 72세 아버지와 68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요. 이 두 분, 부모님은 두 분 다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 인적공제 바구니에는 얼마가 담기는지 한번 보면은요. 네. 기본공제는 이제 딸 본인이니까는 150만 원 해당이 되고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60세 넘기셨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 150만 원에서 3명이라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르신을 모시면은요. 경로 우대 보너스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경로우대. 경로우대. 그래서 만 70세 이상인 어르신을 한 명당 모시면은 100만 원씩 추가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72세이기 때문에 100만 원 추가로 받아서 기본 450만 원 더하기 경로우대 보너스 100만 원에서 총 5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셨을 때 한 명당 기본 인적 공제가 150만 원에다 100만 원이 더 공제가 된다. 네. 왜 한부모 공제나 장애인 공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세금에서 보너스 할인받는 것 같은 기본 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우리 더 받을 수 있는 추가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이게 추가 공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 우대 할인 제도라고 네. 보면 되는데 여기엔 가장 먼저 이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경로 우대 공제가 있어요. 어르신을 모시는 효자에게는 특별히 할인을 해드립니다 해서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한 명당 100만 원 추가를 해주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공제.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데는 돈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특별 지원해서 한 명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 공제라고 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2배로 힘든 일이니까 여기에도 추가로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키울 때는 한 명당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제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만들어진 할인인데요. 조건은 이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면 세대주이면서 이제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소득 금액이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면 50만 원의 추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 네. 할머니가 70세 이상이고요. 네. 또 할머니가 장애가 있으신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할머니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요. 기본 공제 150만 원이 있고요. 또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이 추가되고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이 추가돼서 내 소득에서 총 할인 금액 450만 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는 중복이 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또 경제 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같이 모시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면 네. 조금 더 나라가 지원해 준다. 네. 이런 취지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줍니다. 근데 이거 그 부양가족 공제 네. 이거 연말정산하다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소득 확인인데요. 예. 이제 보통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이 사람이 회사에 다니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가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으니까 소득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요 월급뿐만이 아니라요 뭐 연금도 있을 수 있고요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금액이라는 건 내가 번 돈에서 경비를 뺀 순수하게 남은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부양가족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나 자녀가 회사에 다닌다거나 알바를 했을 때 네. 이렇게 근로소득만 있다.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조금 전 말씀드렸던 1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총 금액 세금을 떼기 전 연봉이 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은 이 소득 금액 100만 원이 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네. 일시적인 그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탈락하는데 무조건 탈락합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네. 500만 원까지는 부양가족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근로소득으로. 네. 그리고 그 월급 말고도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연금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연금은 그쵸, 이제 그쵸.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복잡한 산식이 있긴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간 연금액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연금액이 516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516만 원까지. 예. 그리고 이제 보험사 연금처럼 이제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1,2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이자, 배당, 사업소득 이런 식으로 해서 버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100만 원이 넘으면은 1원이라도 초과하면은 탈락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한 병표님은 연금 받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적 연금은 516만 원까지, 사적 연금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1,200만 원까지. 예, 맞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많이 틀리는 게 또 있는 게, 예, 예. 부모님이 작년에 부동산을 팔았다. 예. 작년 초쯤에 부동산을 판 게 있다고 하면 양도소득이 있을 수 양도소득. 있고요. 네. 이거 진짜 많이 놓치거든요. 양도소득이 있으면 거의 다 안 되시기 때문에 요즘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부모님이 뭐 집이라든지 네. 땅 파신 거를 네. 알고는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빼야 한다라는 건 사람들이 또 모를 수 있잖아요. 많이 놓칩니다. 이것도 실수하면 나중에 그 뭐라 그럽니까? 추가로 세금 더 내는 예, 거 있잖아요.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예. 가산세. 네, 아이고, 이래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이제 등록을 해놨는데 네, 다른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등재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돼요? 사실 이런 거는요, 미리 형제끼리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네네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은 딱 그 중에서 한 명만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때 일반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소득이 가장 높은 쪽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째와 둘째가 모두 아버지를 공제 대상자로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세금 신고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둘 다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고 한다면 빨리 상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빼는 수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둘 다 양보를 안 한다, 서로 자기의 피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넣는다 하면 세법에서 정해져요. 형제끼리 싸울 수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야 나중에 뭐 아파트 청약할 때도 유리하고 맞습니다. 세금도 혜택이 있으니 그럼 싸우면 어떻게 해요? 예, 형제끼리? 싸우면은요, 세법에서 순서를 정해주는데 이렇게 네. 한 사람을 두고 부양가족이 서로가 자기 부양가족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엄마를 공제 받는데 아빠도 엄마를 본인이 부양한다고 해서 공제 받을 수도 있고 아들이 네네네. 용돈을 들으니까는 본인이 넣을 수 있다면 아빠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우자 우선은 우선순위. 배우자에게. 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전년도에 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올해도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등재해 놓는 예. 형제가 유리하다. 선착순이죠. 네. 세 번째, 전년도에는 해당이 안 돼서 둘 다 공제를 안 받았는데 올해 공제를 받게 된다. 예. 이때는 소득이 많은 쪽의 부양가족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도 막 들어오고 있는데 1300님이 어르신이 만약에 11월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질문 주셨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하루라도 있었다면은 해당되십니다. 작년에 하루라도 계셨다면은 12월 이전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12월 31일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오. 네. 이혜진님이 군대 간 아이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군대 간 아이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으로. 아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네. 네. 그리고 군대 간 아이는 보통 20세가 넘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만 20세가 넘으면은 아, 네. 부양가족에서 그럼 탈락이 되는 거예요? 됩니다. 예. 근데 또 군대에서 요즘 월급이 좀 높아져가지고 예. 그 소득도 잡히는 거예요? 예, 소득도 잡혀가지고 월급이 높아져서 탈락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이가 20세가 넘어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넣는 경우는 없죠. 아, 그래요. 아, 요것도 하나. 이혼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인적 공제를 두고도 좀 다툴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는요, 부모 중에 단 한 명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은요, 실제로 그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살면서 그 생계를 같이 하면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받아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요, 이제 양육비만 보내고 있는 비양육자가 있습니다. 부모 중에. 네네네. 이분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혼을 하고 아이와 따로 살면서 매달 이제 양육비를 보내주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그냥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세법에서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공제는 오직 아이랑 함께 일상생활을 책임지면서 지내고 있는 양육부모만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네. 실제 같이 살면서 양육하는 사람이 아이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야, 몰랐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